이제 마지막 발표가 남았습니다. 마지막은 기금운용평가단 이성효 교수님께서 장식하시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기금운용 담당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흥미로운 주제와 내용을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6년 기금평가계획에 대해 발표해 주실 이성효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할 거는 공지사항 같은 겁니다. 좋고 유익한 얘기 이때까지 정말 많이 들었고요. 특히 이원복 총장님 얘기는 정말 재미있고 또 유익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컴플렉스 같은 게 있는데, 저는 평생, 여기 계시는 대부분 분들이 그럴 수 있겠지만 평생 공부한 게 돈 안 되는 돈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것도 건조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간략하게 우리 2004년도 기금평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개혁, 계획, 평가,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 존치평가 얘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점은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몇 가지 이 평가 지표에 대한 얘기도 준비는 해봤습니다. 평가 목적, 기금 운영 투명성, 효율성 도와드리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기금 운영 정책 수립, 제도 개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평가는 단장을, 참 오늘 발표도 우리 길재욱 단장님 하셔야 되는 것인데 외국에 출장 가셔서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장님 이하 기금 존치 평가반이 있고 자산운용 평가반이 있어서 올해는 존치 1팀, 2팀, 그리고 대형팀은 둘로 나눴었죠. 그리고 중소형 팀도 둘로 나누고 그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내년도 평가 계획은요, 우선 지난 11월에 2015년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 세 군데 우리가 이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은요, 이거 제가 잘 안 보이네. 내년도 계획은요, 1월 달에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하고 2월 달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금에서 기금 운용 및 존치평가에 대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3월 달에 서면 심사도 하고요, 대면 심사도 하고, 또 4월 말까지 저희들이 중간 보고서를 쓰고, 또 이 5월 말 되면은 그것을 또 여러 군데 보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밀 실사가 7월, 8월 이루어져서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아까 말씀 들으셨겠지만 총 44개 기금이, 연기금이 평가 대상이고요. 그 중에 1조 원 이상의 대형 기금이 12개, 그리고 1조 원 미만의 중소형 기금이 32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존치 평가 대상은 총 24개입니다. 달라진 점이 많이는 없고요. 사실은 이 대동소이한데 대형 기금에 대한 평가 배점, 거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 규모별로 1조 원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형 기금, 중소형 기금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 올해하고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제 한 가지 달라진 것은 중소형 기금은 올해와 배점이 동일합니다. 중소형 기금은 올해처럼 자산운용 체계 및 정책 25점, 자산운용 위험 및 성과 관리 방법 25점,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데요. 저희들이 대형 기금에 관해서는 자산운용 체계 및 정책에 대한 점수 배점을 15점으로 줄였습니다. 그 얘기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 체계 이런 것은 대부분의 대형 기금들이 잘 갖추고 있어서요. 그렇게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볼 것이 이제는 많이 없다, 큰 차이가 없다,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오히려 차이가 있는 것은 이것을 실제로 실행하고 관리하는 데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위험 관리, 성과 관리, 그리고 말하자면 일상적인 이 관리죠, 그렇죠? 예, 집행, 실행. 그래서 이제 이 배점을 35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등급 평점 S등급, A등급 하는 것은 올해하고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계량 지표 뭐 올해하고 차이 없이 이 계량 지표는 상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종합 결과는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이런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가 됩니다. 가감점 사항도 변한 건 없습니다. 가점 이걸 동일하게 밟고 볼까 하는 그런 논의도 있었는데요. 가점은 그대로 2점, 감점은 이 최대 3점,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허위 자료가 제출되거나 IPS 위반, 개선 노력 미흡, 뭐 이런 것들을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그래 왔듯이 연기금 투자풀 위탁 관리의 경우에는 이 위험 및 성과 관리 효율성을 100% 달성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 들으셨겠지만 여기 지금 기준으로는 여유자금 평잠 100조 원 이상 기금은 별도로 평가를 한다. 근데 뭐 해당 사항은 현재로서는 어쨌든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그 실행은 2017년도에서 정식으로 국민연금을 평가를 하고요. 내년도에는 국민연금은 일반 평가를 받고 또 이 저희들이 새로 준비하고 있는 별도의 평가로 말하자면 이 예비 평가를 받게 됩니다. 거기서 좀 피드백을 받아서 국민연금은 2017년도부터는 따로 평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요지는 조금 더 말하자면 이 투명성과 독립성 그리고 또 매년 실적이 아닌 좀 장기적인 성과의 평가 그리고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얼마나 근접하는가 하는 것이 국민연금 평가의 핵심적인 논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후속 조치도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 기금 운용비에 평가 상위 3분의 1 이상 기금하고 평가 하위 3분의 1 이상 기금에 뭐 0.5%포인트 기금 운용비 증액과 삭감이 있다. 그리고 당해년도 최상위 기금은 차기 평가에서 비계량 지표 평가를 면제받는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의 표창도 있고요. 또 올해는 세 기금이었습니다만 뭐 한 기금, 두 기금, 좀 맥시멈 3개까지 또 내년에도 이 필요한 기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의 정밀 실사가 진행될 겁니다. 존치평가도 내용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평가 방법은 개별 사업의 적정성, 정성평가가 있고요. 또 재원 구조의 적정성, 정량평가가 있고 그리고 뭐 결국은 이것을 하자는 것인데요. 기금이 존치가 타당한가 하는 정성평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요. 개별 사업의 적정성, 뭐 재원 구조의 적정성, 기금 존치의 타당성 이 세부 항목은 좀 차이가 있지만 그 정도에 따라서 존치하느냐, 개선되어야 하느냐, 이전돼야 되느냐, 통합되어야 되느냐, 혹은 폐지되어야 되느냐, 혹은 재원이 너무 과다하다든가 과소하다든가 하는 결과를 저희들이 리포트하게 되고요. 그래서 후속 조치로는 이 각 지표별로 평가 결과에 대한 추진 계획을 살펴보고요.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기금평가 연락망을 통해서 반기별로 이행점검이 시료될 거고요.
여러분들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행 실적 및 추진 계획 등 제출한 자료, 기금별 홈페이지 공시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 정도가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내년도에 이루어질 기금 평가의 계획입니다. 늦은 시간에요. 제일 마지막 순서에 지금 제가 자산운용평가 세부 평가지표 교육 말하자면 우리가 실제로 이 평가를 할 때 많은 기금들한테 이런 것을 좀 지적하게 되고 이런 것은 좀 개선해 주십사 하는 비슷비슷한 요구들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려달라, 강연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아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그저 테이블 생긴 모양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그저 준비한 것이니까 혹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것은 오히려 좀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것이 투자풀이 됐든지 아니면 은행 중에서 선정을 한다든가 판매사 중에서 선정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사후 관리를 적정하게 하는가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외부 위탁 투자기관의 선정 기준을요 적절하게 설정해 주십사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보는 항목들이 얼마나 투명한가, 얼마나 공정한가, 그리고 전문성은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보는데요. 투명성의 경우에는요, 이제 선정 기준 및 절차가 당연히 명확화되어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저희들이 또 요구하고 항상 요구가 있는 것은 이걸 IPS 혹은 부속 자료에 명문화해달라 하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리 사전적으로 외부에 공시를 해달라 하는 그런 의미고요. 이것을 제대로 하는 곳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 기준 및 절차가 상시적으로 되어 있고 광범위하게 공시되어 있다. 사전에 잘 정립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선정 기준 및 절차가 좀 빈번하게 개정되고 또 사후적으로 처리되던가 공시를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공정성의 경우에는요, 이 특정 금융기관이 유리하다든가 불리하다든가 하는 선정 기준은 옳지 못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위험과 선정 기준, 우리가 왜 어떤 목적으로 이 금융기관을 선정하는가 하는데 좀 일관성을 유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수하게 잘한 기금들을 보면 꼭 필요한 그렇죠? 종합적 평가 지표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운용 능력이나 재무 구조 등을 포함하는 정량적 또 정성적 지표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은 특정 기준에 배점이 과다하거나 혹은 그저 단순하게 제시하는 수익률이 높은 것을 선정한다 하는 그런 것이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말하자면 이 판매사를 선정하는데 그저 수익률이 이 선정 기준에 포함된다든가 하는 것은 이 적절한 지표가 아니다. 말하자면 판매사는 이 수익을 운용하는 곳이 아니니까요. 수익을 직접 내는 기관이 아니다 하는 저희들이 좀 그런 이 오류도 좀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제일 아쉬운 부분은 이 전문성인데요. 은행들이고 증권회사들이고 다 큰 기관들이란 문제는 없지만 특별히 이 고위험 상품을 위탁할 때는 위험관리 부서가 이 듀딜리전스를 실질적인 실사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금들이 있고요. 그런 기금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선정이나 절차의 적정성을 좀 제고해 달라. 자금 배분을 하게 된 그 결과에 대한 정당성, 그렇죠? 그 합리적인 근거를 좀 보여달라. 그리고 그걸 미리 공시해 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후 관리에도 마찬가지고요. 사후 관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사후 관리는 항상 이루어져야 되고 또 적시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역시 공정하게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 지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야 돼서 뭐 일별로 하고 있는 기관도 많이 있지만 최소 주별 모니터링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고 또 주기적인 피드백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미흡한 기관은 문제 발생 전까지 이상 징후 파악이 불가능한 구조다.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되지 않고 있는 기관도 있다. 그런 것은 좀 시정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또 적시성 이상 징후가 실제로 발생됐을 때 즉각적으로 좀 대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리 매뉴얼이 단계별 대응 조치가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정성인데요. 조치 사항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재 조치에 대해서 사전적인 기관 고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때에 외부 기관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우수한 기관이라고 저희들이 보는 것은 제재 조치에 대해 사전 고지를 하고 또 외부 준법 감시인이나 전문가들을 활용한 이 근거가 남아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높게 평가합니다. 뭐 궁극적으로는 이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 이제 안전성을 제고하자 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죠. 자, 두 번째 이슈는 성과 평가에 관련된 겁니다. 성과 평가 여기 지금 과정을 보면요. 운영 전략 여러분들 수립하시고 자산 운용하고 그다음에 성과하고 요인 분석이 굉장히 대개의 경우 성과 분석하고 요인 분석은 굉장히 자세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술적 요인에 의한 결과냐, 전략적 배분에 의한 결과냐, 종목 선정 결과냐, 뭐 채권 같으면 두레이션 효과냐, 말하자면 이 요인 분해는 잘 되어 있는데 많은 기금들이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좀 부족하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전반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말하자면 판단하고 또 내년의 자산운용 정책에 실제로 반영했는가 하는 그런 말하자면 이 논의된 과정이나 결과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예가 있죠. 성과 및 요인 분석이 있으면 자산군 및 상품별로 초과 수익률 요인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요인 분석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뭐 올해는 이러저러한 이유에서 금리가 떨어져서 그랬다. 올해는 이러저러해서 주식시장이 좋아서 그랬다. 뭐 이렇게 결과가 있으면 또 그것과 또 내년의 상황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을 논의하셔서 위원회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그 결과를 이 내년 자산 배분에 어떤 식으로 반영했다 이런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잘된 예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잘된 기금은 아주 세세하게 그 세부 자산 운용 자산별로 그 피드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예입니다. 채권형 투자를 이제 분기별로 뭐 초과 수익을 냈는데 말하자면 성과 및 요인 분석 끝나서 섹터별로는 어떻고 만기 배분 효과가 어떻고 뭐 이런 섹터 배분 효과, 종목 선택 효과 하는 건 말하자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을 한번 보시죠.
성과 및 요인 분석, 만기 배분 효과는 지속적 금리 하락으로 말하자면 중장기 채권을 늘린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하는 것이 올해의 성과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자기 운용 전략에 수립하는데 피드백을 하는데요. 그러나 내년 경제는 금리 상승 압박 요인들이 많다. 그래서 이 설사 결과는 올해 결과는 좋았지만 중장기 비중을 축소한다고 결론을 냈다. 그렇죠? 하는 뭐 이런 식의. 그리고 또 섹터 배분 효과도요. 올해는 우리가 회사채를 많이 편입해서 회사채 비중 상향 조정을 해서 초과 수익을 많이 올렸는데 또 마찬가지로 금리 상승 압박이 있고 또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이어서 올해의 좋은 결과라고 하는 것이 내년에도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회사채 비중을 축소하기로 했다 하는 이러한 논의 결과들이 이 자세하게 이 리포트되어 있는 기금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하여간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그 피드백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실제로 어떻게 반영했다 하는 그 결과들을 좀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슈는 좀 큰 이슈죠. 늘 그렇습니다. 기금들마다 그렇죠. 대부분의 기금들이 단기자금 규모가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우리 기금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가 뭐 답이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든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적정하게 단기자금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이 어떤가? 무지하게들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늘 아까 이원복 교수님 같은 그런 공부 이런 게 늘 부러워지는 거예요. 뭘 재밌는 내용을 평생 가르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생에 태어나면 두루마기나 코수염이 어울리는 그런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단기 자금 규모는 전체 여유 자금 규모가 이제 자금 수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꼭 필요한 이 우리 소위 사업 자금, 대기성 자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것하고 또 그것만으로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수가 있으니까 좀 버퍼를 둔다, 여유 자금을 더 둔다, 유동성 버퍼까지 산출을 해서 이제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총 단기 자금 규모가 되고요. 그럼 이제 중장기 자금은 전체 유구동 이 전체 여유 자금에서 단기 자금을 뺀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 자금 규모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만기별로 세부 자산 배분안이 도출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겪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기성 자금 규모 결정, 그 다음에 유동성 버퍼 규모 결정에 말하자면 가장 스탠다드한 형태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준비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같은 얘기지만요, 만기별 자금 배분, 그 다음에 적정 유동성 규모 두 가지 다 필요하다. 당해년도 수입 지출 계획으로서 말하자면 사업 자금을 이 사업 자금이 언제 필요하냐 하는 것에 따라서 만기별로 현금성 자금 또는 유동성 자금 이렇게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버퍼를 만들기 위해서 말하자면 예상치 못한 사업비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버퍼죠. 그것도 말하자면 만기별로 배분이 돼서 만기가 짧은 것은 현금성 자금에 넣고요. 다른 것은 유동성 자금에 넣는다 하는 이게 뭐 기본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좀 세세한 예가 있어요. 만기별 자금에 지금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별 계획이죠. 월별 계획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1월 달에 수입이 500억, 지출이 1000억, 뭐 이렇게 월별로 수지 계획이 있다. 이걸로 우리는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그 바로 위에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월 초에 수입이 발생하고 월 중에 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을 했다. 지금 그런 예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거꾸로면 어떠냐?
말하자면 우리는 월 초에 지출의 대부분이 발생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이후에 수입이 생깁니다 하면 그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겠지만요. 그저 간단한 방식 하나는 그냥 한 달씩 말하자면 2월 초에 지출이 되고 2월 말에 수입이 들어온다 그러면 2월 초 지출이라고 하는 것을 1월 말 숫자로 넣고요. 1월 말에 지출이 되는 걸로 하고 말하자면 하나씩 땡기는 거죠. 그러면 이 포맷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까지 드리냐면 단지 월 초에 지출이 집중되고 수입은 월 말에 집중이 된다 하는 이유 때문에 말하자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그냥 복잡하게 얽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방법이 적절하지 못한 방법을 써서 이 단기작용 규모가 과다하게 책정된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좀 더 심플하게 해결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 1월 달에는 500억이 수지가 부족하고 3월 달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는 500억이 남고 뭐 하여간 이렇게 수지에 이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요. 여기 지금 당월이라고 쓴 숫자는 다 아시는 건데 제가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당월에는 저희들이 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500억밖에 안 되는 거죠. 500억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라인에 여기 지금 당월이라고 쓴 것에 들어가 있는 것은요. 올해에 필요한 총 지출 중에서 이번 달에 필요한 총 지출 중에서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지출이 1,000억이 돼야 되는데 수입이 500억밖에 안 되면 500억이 들어가는 거고요. 지출이 1,000억인데 그걸 전부 충당할 수 있으니까 1,000억을 그냥 썼고요. 오히려 이렇게 남는 달이 있죠. 말하자면 지출이 1,000억이 필요한데 1,000억을 다 올해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여기는 맥시멈 지출이 들어가는 거고요. 지출이 부족하면 수입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는 달에도 1,500이라고 쓰지 않고 1,000이라고 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당월에 우리가 수입으로 이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총액이 되는 것이고요. 부족분이 언제 채워져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아래 칸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말하자면 1월의 경우에는 수입은 500밖에 안 돼서 전체 지출이 1,000이 필요하지만 500밖에는 만족을 못 시켜요. 그러면 500이 어딘가 필요한데, 그렇죠? 500이 필요한데 그것은 여유 자금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이 사업성 자금으로 마련해야 되는 총 여유 자금 중에서 500억은 1개월 이내에 필요합니다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 500억은 말하자면 만기가 1개월인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500억하고 여유자금 1개월 만기 여유자금 500억하고 그해 수입 500억하고 그것이 총 올해 1월 달에 지출을 충당시킨다. 2월 달엔 전혀 문제가 없고요. 3월 달에도 1,000억이 필요한데 수입으로 잡히는 것은 그 달에 들어오는 수입은 500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00억이 부족한데 이것은 말하자면 연초 기준으로 연초의 여유자금 기준으로 3개월간 운용은 가능한 것이죠. 3개월 내에 필요한 자금이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500억이 3개월 만기 자금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요 500억은 이제 5월 달에는 500억이 남죠. 그걸 이제 언젠간 써야 하는데요. 필요한 것이 8월 달에 생깁니다. 8월 달에 1,000억이 필요한데 그 달에 수입은 500억밖에 되질 않아서 500억이 충당이 돼야 되는데 그 500억은 그 전에 남았던 이 전에 남았던 게 하나도 없었더라면요. 말하자면 돈이 없었더라면 이것은 8개월간 말하자면 이 8개월간 그 전에 여유자금 중에서 8개월간
이 8개월 내에 쓸 수 있도록 해둬야 하는 것인데 지금 이 경우에는 5월 달에 남은 잉여 자금을 말하자면 4개월간 운용하면 된다. 그러면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4개월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월 초에 자금이 생기고 월 말에 지출이 생긴다는 가정 때문에 이게 5개월이 아니고 4개월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장 쉬운 포맷으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3개월 이내로 운영되어야 되는 이 준비되어야 되는 자금이 말하자면 1,000억이 생긴 거고요. 1개월 500억, 300억, 3개월 500억.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1년 이내에는 지금 500억. 4개월 운용될 수 있는 자금, 4개월 미만으로 운영돼야 되는 500억 자금이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만기별 말하자면 이 사업 자금의 준비 그것을 해달라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제 제대로 제가 설명을 했는지 좀 아니면 정말 필요한 걸 설명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어쨌든 단순한 논리이고 단순한 작업인데도 모든 기금이 다 이렇게 단기 자금 규모를 추정하는 것을 제대로 하는 건 아니어서 워낙 중요한 것이어서요. 한번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정 유동성입니다. 저것만으로 좀 말하자면 저 자금 수지 계획이라고 하는 것에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말하자면 저 대기성 자금 준비해 놓은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좀 버퍼를 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근데 버퍼를 두는 것은 말하자면 이 여유 유동성이죠. 그래서 수입과 지출의 오차 가능성, 그렇죠? 표준 편차를 구한다. 그래서 그 오차를 가지고 정규 분포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에서는 여유 수준, 그렇죠? 우리 말하자면 얼마나 불확실성이 큰가, 작은가, 아니면 이 수지를 못 맞췄을 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등등에 따라서 99% 신뢰도를 둘 수도 있고 95%, 90%둘 수도 있는데 많은 기금들이 95% 신뢰도를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만기별 여유 유동성 규모를 추정한다. 여유 유동성을 추정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게 캐시플로우 앳 리스크죠. 이걸 쓰고 있고 또 스트레스 테스트는 특히 이제 극단적 상황에서 말하자면 그냥 정규 분포한다는 그런 가정이 잘 들지 않는 말하자면 어떤 특정한 시기에 혹은 때에 따라서 좀 말하자면 테일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심각하게 변동이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이 캐시플로우 앳 리스크 방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고 말하자면 극단 상황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런 가능성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기금에 따라서는 그 두 개를 병행하는 기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요. 보몰, 밀러-올 때는 확률 모형 같은 것인데요. 실제로 과거의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는 모형이다 보니까 모형을 어떻게 미래에 대한 예측, 모형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게 많이 발생해서요. 현실적 유용성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아직 그런 수준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캐시플로우 앳 리스크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또 기재부 자산운용 지침 작성 가이드라인에서 공고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하자면 계획 대비 실제 순지출, 말하자면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계획으로는 얼마였는데 실제로는 그 차이가 얼마였다.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오차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 대비 순지출의 오차라고 하는 것을 월별로, 그렇죠? 데이터 충분히 구하기 위해서 2년치, 3년치도 좋고요. 그래서 그것의 평균과 그 표준 편차를 이용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아까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차의 분포가 우리가
정규 분포다 하는 그런 가정이 전혀 벗어나는 경우에는 뭐 최대치를 쓴다든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다든가 하는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겁니다. 그 신뢰 수준에 따라서 적정 유동성 규모는 이 실제 순지출 오차에 말하자면 이 신뢰 구간이죠. 그래서 95% 한쪽 테일만 보면 되는 거니까요. 남는 건 문제가 안 되니까요. 원테일로 봐서는 말하자면 1.65를 곱한 것이 말하자면 이 범위입니다. 그리고 루트 T 한 것은 우리 목표 관리 기간이 만슬리 데이터베이스니까요. 이거는 한 기간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3개월 같으면 루트 3을 곱해주는 것이 맞다. 이것이 그저 계산하는 방식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그냥 예예요. 그래서 뭐 지금 이 기금의 경우에는 뭐 다른 것은 거의 이 수입이자 사업비, 사업성 조달 사업 뭐 이런 것은 거의 이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예 빼버리고요. 사업주 부담금, 사업성 조달, 빨간색으로 된 것들만 집중해서 그 불확실성을 따져서 그 우리 계획과 실제가 달랐더라. 그래서 계획상으로서는 수지차가 얼마였는데 실제로는 수지차가 어땠다. 그렇죠? 그 제가 말씀드린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순지출의 오차. 이 칼럼이 되겠죠. 순지출의 오차가 말하자면 530억이 남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80억이 부족해서 610억이 오차. 이 경우는 좀 반대죠. 230억이 부족할 걸로 생각했으나 420억이 남아서 말하자면 순지출 오차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죠. 그래서 이걸 적정 기간 동안 이것으로 순지출의 오차의 평균을 내고 순지출 오차의 표준 편차를 구한다. 그 구한 표준 편차를 지금 이 경우에 여유 유동성을 95%로 잡으면 1.65를 곱하면 그게 200억이거든요. 1.65를 곱한 값. 그다음 1.65를 곱한 값. 1.65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값, 루트 3을 곱한 값. 그러니까 개월별로 이렇게 필요한데 1개월치 이만큼 여유 유동성을 준비를 해두면 2개월치에 에디셔널 필요한 여유 유동성은 137억이다. 그죠? 그 차액이 됩니다. 그래서 만기별로는 330억, 137억 이렇게 여유 유동성이 필요하다. 그 요 만기별 필요한 여유 유동성이 말하자면 만기별 이 여유 유동성이 돼서요. 이 만기별 사업성 자금하고 합쳐지면 그것이 우리 만기별로 필요한 총 이 단기 자금의 규모가 된다 하는 그런 단순한 계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구태여 했냐? 변명처럼 몇 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그런 일이 덜 하지만 어떤 오류들이 있나 말하자면 제일 이상했던 것은 표준 편차를 어떤 표준 편차를 썼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순지출 오차의 표준 편차를 써주세요 하는 것인데 수입만 본다든가 지출의 차이만 본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 조금 더 황당한 것은 말하자면 순지출의 표준 편차, 실제 순지출의 표준 편차, 계획 대비 실제 순지출의 표준 편차를 세 개를 다 각각 구해서 거기에서 평균을 썼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여간 무엇을 한 것인지 사실은 어떤 의도였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순지출의 오차를 써달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적정 유동성 아까 한 그런 것인데요. 지금 이 기금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이것이 말하자면 좀 정규 분포한다 보기 어렵다. 1월 달 그다음에 6월 달 말하자면 심각하게 오차가 많이 벌어진다. 이 표준 편차를 그냥 구하는 것이 그냥 목적이다 이러면 그냥 넣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을 특이치다 그러고 빼버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통계적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으나 뭐 이걸 빼면 이건 특이치라서 왜 뺐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이 논리를 좀 밝혀주시고요. 또 실제로 이런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면 이것은 그냥 특이치로 빼는 것도 위험한 발상일지 모르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으면 6월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것이 재발 가능합니까? 하는 그런 이 고민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연중에 관리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단기 자금 규모 연중에 준비는 했지만 중간에 사정이 많이 달라지면 그런 것이 재추진돼서 다시 계획이 잡히는, 중간에 한 번씩 변할 수 있다. 그런 것도, 그런 고민한 흔적을 좀 보여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기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국고 계좌 등에 말하자면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데 그냥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된다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도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은, 단기 자금을 장기로 운용한 것 혹은 위험 자산으로 운용한 것, 그런 것이 좀 발견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철저히 우리가 단기 자금으로 분류된 것은 단기 자금으로 실제로 운용된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또 더 철저히 이 관심을 가지고 분리를 하는 노력을 할 겁니다. 특히 계량 지표의 단기 수익률 같은 것을 상대 평가를 해야 되니까요.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실 것이라 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장기로 운용이 될 돈 같으면 중장기 자금으로 처음부터 분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랩합합니다. 사실은 이런 목적에서 하는 거죠. 유동성 위험이 있다.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 말하자면 수입하고 지출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성 부족으로 사업에 지장이 발생하고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아니면 긴급하게 자산을 매각해야 되는 그런 요인이 생긴다. 유동성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입과 지출이 불확실한 정도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금별로 이 불확실한 정도에 대한 차이, 이런 걸 다 인식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사업에 따라서 지출 시기가 앞으로 당겨지든가 하는 조절 가능성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 대기성 자금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리스크 때문에, 수입 및 지출의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또 적정한 수준의 유동성 버퍼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 자금 마련해 놓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유동성 대책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장기 자산도, 우리가 좀 장기의 채권에 투자해 놓은 이런 것도 얼마든지 현금화가 가능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을 근거로 긴급 자금 조달, 대출 등도 가능하다. 혹은 수익과 지출을, 말하자면 지출을 늦춘다든가 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들이 유동성에 대한 대책이 되죠. 그래서 기금들이 이 유동성을 많이 확보하는 데 따른 수익률 저하겠죠. 기회비용하고, 또 유동성 부족했을 적에 현금, 중장기 자산을 현금화한다든가 긴급 자금 조달을 받아야 된다든가 하는 것들이 그 자체로도 리스크지만 또 거래 비용도 발생한다.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잘 고려해서 이 부디 좀 적절한 단기 자금 규모를 추정을 해주시라. 단기 자금 규모를 추정하는데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이슈를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너무 오피셜하게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어렵고 중요한 이슈이긴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기금의 허용 위험 한도와 목표 수익률의 결정입니다. 대개의 경우 많은 기금들은 이제 목표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 자산 배분 결과에 따라서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 혹은 뭐 물가 상승률 더하기 알파, 이런 식으로 좀 도식적으로 해놓는데요. 일부 기금은 말하자면 정말로 기금의 목표, 기금의 니드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허용 위험 한도를 높여서 조금 위험 자산의 양을 높여야 하는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니드를 목표 수익률에 반영한 기금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목표 수익률을 결정하는 이 정답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말하면 어떤 기금은
그런 식으로 니드만 따지면 목표 수익률이 200%가 돼야 되고, 아니 고갈될 거니까. 아니면 말하자면 우리는 0% 마이너스 수익이 돼도 돈이 철철 남아요 하는 기금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니드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목표 수익률을 완벽하게 결정되는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말하자면 이 우리가 어느 정도 위험을, 우리 기금의 특성상 어느 정도 위험을 수용할 수 있고, 그렇죠? 예,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목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잡고, 그리고 또 실제로 내년에 우리 자산 배분 정책에 따라서 기대되는 기대 수익률, 그런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고려해서요. 말하자면 목표 수익률의 설정, 허용 위험 한도의 설정도 너무 도식적이지 않고 좀 말하자면 고민한 흔적을, 논의한 흔적을 많이 보고 싶다 하는 그런 겁니다. 실제로 목표 수익률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써놓은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대면 실사를 할 때요,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것은 지적질이 아니고요, 잘못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걸 자꾸 배워보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목표 수익률에 대한, 목표 수익률을 도식적으로 하지 않은 기금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자꾸 들어보고 싶고, 그렇죠? 그러나 그 얘기는 오늘 공식적으로 못 꺼낸 이유도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기가 저희들이 참 어려웠습니다. 지루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